반갑습니다. 자동차 정비 공학 강의하는 이윤승이라고 합니다. 자, 2021년입니다. 그죠? 차량 전차직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좀 뭐 필요한 문제들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기본 베이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게끔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타이틀은 뭐 자동차 공학 뭐 1회 정리 문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뭐 군무원 시험 총 3과목이지 않습니까? 뭐 국어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학 이렇게 크게 3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자, 과목당 25문제가 되고요. 그렇죠? 과목당 25문제이고 이제 지금 제가 공학 1회 정리 문제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학 관련된 공학 25문제 그리고 정비 25문제 이렇게 한 세트로 1회분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 회분당 총 50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네, 50문제가 될 것이고 이제 이 50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시면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50문제 한꺼번에 풀면은 조금 부담이 되니까 한 20분씩, 뭐 17분에서,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17분에서 20분씩 정도 배정을 해서 25문제를 먼저 한번, 모의고사 형식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학습이 얼마만큼 됐는지 가늠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가늠할 때 뭐 내가 점수가 너무 낮더라도 뭐 크게 실망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워낙 모집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본과 관련된 내용을 잘 정리를 해 두셔서 크게 고득점이 아니더라도 필기 합격은 크게 어렵지 않게 무난하게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기본과 관련된 내용 제가 순서대로 쭉 정리를 해드릴 때 내용 한 번 더 복습한다라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마다요. 한 주마다 50문제 총 2세트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한 2회분 정도 해서 한 3주 계획하고 있습니다. 3주 계획해서 총 6회분이 되겠죠. 정비, 공학 6회분 정도의 모의고사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정비하고 공학 1회 정리부는 이제 유튜브 그리고 각 업체에 그 내용을 올려드려서 무료로 보실 수 있게끔 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1회 모의고사 이 푸는 내용들 있잖아요. 내용, 시험지 내용. 이 시험지 내용은 유튜브 아래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제 개인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 자료를 올려 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이고요. 1회분은. 그리고 이제 각 업체는 업체 동영상 보시면서 첨부 파일로 전부 다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교재는 굳이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내용 그대로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뭐 긴 말 필요 있겠습니까? 배운 내용 이제 빨리 한번 풀어 보시죠. 자, 일단 먼저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를 풀었다 가정하고 진행을 하니까 풀고 이렇게 답을 나름대로 이렇게 채점을 하시고 답을 매기셔가지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4기통 엔진의 연소실 최적이 50cc랍니다. 연소실 최적, 제일 작은 최적 50cc이고 압축비가 11대 1일 때 엔진의 총 배기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이 뭐예요? 연소실 최적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압축비가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총 배기량을 물어보았는데 우리 배기량은 무슨 최적을 배기량으로 쓴다? 그죠? 행정 최적을 배기량으로 쓰는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총자가 붙었잖아요. 전체이기 때문에 이제 기통수를 곱해 줘야 되죠. 그래서 기통수가 총 몇 개다? 4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압축비 구하는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자, 압축비는 내가 외우고 있는 압축비 공식 뭐였는데 압축하지 않았을 때 최적, 전체 최적이죠. 실린더 최적 나누기 압축했을 때의 최적, 연소실 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더라. 맞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실린더 최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뭐하고 연소실 최적하고 뭐 행정 최적과 관련된 식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식을 약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뭐분의 행정 최적 나누기 연소실 최적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데
실린더 최적은 뭐 더하기 뭐? 행정 최적 더하기 뭘로? 연소실 최적으로 쓸 수 있다더라. 그래서 연소실 최적 더하기 뭐 행정 최적 더하기 연소실 최적 했을 때 뒤에 연소실 최적 분의 연소실 최적분의 연소실 최적은 분모 분자 같으니까 1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이게 뭐다? 압축비 얼마? 11. 11대 1이니까 1분의 11 결과적으로 1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여기 연소실 최적도 주어졌잖아요. 연소실 최적이 얼마라고? 50cc라고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50cc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50cc 분의 뭐야? 행정 최적은 뭔데? 여기 플러스 1이 넘어가면서 뭐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된다? 12 되죠. 10대 1이 개념이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양변에다가 얼마? 50cc씩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50cc씩 곱해주면은 요거는 날아가고 남는 게 뭐다? 이쪽에 500cc가 남겠네요. 이 500cc가 무슨 최적이다? 행정 최적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행정 최적을 뭐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은 뭐 행정 최적에다 곱하기 4를 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총 배기량을 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00에다가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몇 cc? 2000cc가 된다더라 라는 문제인 겁니다. 뭐 기본 개념만 잘 되어 있으면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잘 안 돼 있으시다면 요 내용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두실 필요성이 있다.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좀 챙겨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뭐하고? 차체와 셰시로 분류할 수 있다. 늘상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체를 이제 바디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차체, 바디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뭐 이것과 셰시로 나눌 수 있댔잖아요. 이것과 셰시, 뭐와 차체와 셰시로 나눌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보이죠. 차체 혹은 바디를 답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자, 그럼 차체의 정의가 뭔데? 차체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뭐라고 한다? 우리 차체, 바디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셰시는 뭔데? 이 셰시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물체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가 움직이려면 뭐가 포함이 돼야 돼요? 이 셰시에 엔진도 올라가야 되겠죠. 동력을 만드는 장치는 엔진도 필요할 것이고요. 거기에 이제 어떻게 되는데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모두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차량이 움직이게 되면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조향장치, 현가장치, 제동장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뭐야? 셰시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야 차량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뭐까지 시동장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기동장치. 그래서 뭐 전기장치, 줄여서 전장이라고 하죠. 이 전장장치까지도 어디에? 셰시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때 뭐와 뭐로 나눌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이것도 잘 나오죠. 용어에 대한 정리인 겁니다. 자, 자동차의 전체 길이를 뭐 전장, 뭐 전폭, 전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부분의 하나가 뭐다? 이 윤거라는 겁니다. 왜? 전장은 왠지 느낌이 전체 길이란 느낌이 들잖아요. 전폭은 또 마찬가지 전체 폭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제 윤거라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바퀴 윤자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윤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고요. 자, 윤거는 우리 뭘 윤거라고 하는데, 타이어의 중심에서 접지됐을 때 타이어의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를 윤거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복륜이에요. 복륜. 한쪽 바퀴가 두 개인 복륜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중이 많이 가해지는 화물차의 뒷바퀴에 복륜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 복륜일 경우에는 어디 기준으로 이 두 개의 중심과 바퀴 두 개죠. 바퀴 두 개의 중심과 바퀴 두 개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한다? 윤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뭐 전장, 전폭, 전고 뭐 이런 거 윤거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다 무슨 상태에서? 공차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단 윤거가 변하는 방식, 동시 차축의 현거 방식에서 윤거가 변하는 방식에서는 어떻게 한다?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 그게 이제 다른 내용인 거죠. 특별한 내용인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거를 이제 우리 뭐 트레드, 영문명으로 트레드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답을 골라내실 수 있나요? 봅시다. 좌우 타이어 접지면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 뜻한다. 맞아요. 자, 복륜의 경우 한쪽 두 개의 타이어 중간점에서 반대쪽 중간점까지의 거리를 뜻한다. 복륜일 때. 요거 맞습니다. 자, 윤거가 변하지 않는 경우의 측정은 뭐 적차 상태에서 진행을 한다. 자, 윤거가 변하는 차량이잖아요. 윤거가 변하는 차량이 적차 상태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윤거가 변하지 않는 것은 다른 거리 측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상태에서 공차 상태에서 측정을 한다. 그래서 얘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윤거를 윤간 거리, 바퀴간 거리라고도 하며 영문명으로 트레드라고 쓴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찾으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디테일한 부분이죠. 이런 부분까지 좀 잘 봐주십사라고 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시지요. 자, 지시 마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우리 기본서 배울 때 뭐 이론적인 마력을 뭐 지시 마력, 그다음에 실제 축에 나오는 마력을 축 마력, 제동 마력, 정미 마력, 그리고 이제 마찰, 뭐 기계적 마찰에 의해서 일어난 손실에 의한 마력, 뭐 손실 마력 이렇게 배운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시 마력이 뭐의 인자, 어떤 인자에 비례했는지도 같이 좀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평균 유효 압력에 비례했고요. 뭐 지시 평균 유효 압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차량의 뭐 그 엔진 내부에서 만들어낸 총 배기량, 부피에 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뭐 회전수에 비례를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알고 계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외에 뭐 4행전 사이클 엔진이다, 2행전 사이클 엔진이다. 뭐 4행전 사이클 엔진은 뭐 2회전 할 때마다 폭발이 한 번 일어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준다. 그리고 2행전 사이클 엔진은 뭐 1회전마다 한 번씩 폭발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1마력이 얼마? 75kg 메타 퍼 세크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를 맞췄을 때 중표현되겠죠. 그래서 이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를 물론 마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얼마? 상수 75가 뭐 필요하다더라. 이런 얘기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기에 뭐 필요한 건 퍼 세크인데 여기 회전수에 RPM 레볼루션 회전 퍼 미니트 분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분을 뭘로? 초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나눠준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 기억나시잖아요. 요게 이제 뭐다? 지시 마력, 또 다른 말로 뭐 도시 마력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었습니다. 요거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이 지시 마력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느냐? 이 평균 유효 압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부피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인디게이터라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요. 그리고 이 인디게이터를 설치를 해서 압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이제 부피가 어떻게 바뀌는지 측정을 해서 뭘 구할 수 있다? 여기 있는 지시 마력과 뭐 도시 마력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 많이 들어보셨죠? 압력과 부피와 관련된 선도가 있었죠. 이걸 뭐 지압 선도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압 선도에서 측정한 마력이 이게 또 지시 마력이다, 도시 마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선지 보겠습니다. 기관의 실린더 내부에 실제로 발생한 마력을 뜻합니다. 실린더 내에서 어떻게 폭발, 압력의 변화, 그리고 부피 변화에 의해서 실제 발생한 마력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력이 발생은 되었지만 뭐 기계적 마찰, 피스톤 링, 뭐 밸브 이런 마찰에 의해서 없어진 것들, 이걸 이제 손실 마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 이런 것들이 모두 반영이 되어서 축에 나오는 마력을 제동 마력, 축 마력, 정미 마력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지는 왕복형 기관의 실린더에 연결한 인디케이터를 사용하여 구한 지압 선도에서 측정한 마력이다. 아까 얘기했던 PV, 압력과 부피 변화에서 측정한 마력이다. 보실 수 있고요. 자, 기관 내 부차적인 에너지 손실까지 고려한 실린더의 마력을 뜻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관 내 부차적인 에너지 손실, 뭐 피스톤 링, 대표적인 피스톤 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손실 마력 구할 때 피스톤 링, 마찰
마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한 실린더의 마력을 뜻하는 게 뭐다? 이게 실제 나온 거 제동 마력, 축 마력, 정리 마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 축의 회전 크랭크 축에서 나오는 마력을 뜻한다. 그리고 이제 이 제동 마력, 축 마력 구할 때 비례하는 인자들도 뭐 있었는지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파이의 토크의 회전수에 비례한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보시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 마력으로도 표현하지요. 지시 마력, 도시 마력으로도 표현하고요. indicated horsepower, 앞글자를 따서 IHP라고도 통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몇 번을?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5번입니다. 자, 공학이기 때문에 일부 뭐 계산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우리는 계산기를 들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시면은 뭐야? 그냥 암산으로 간단하게 풀어질 수 있는 것들, 계산을 주로 물어보는 목적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 방법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숫자는 좀 풀기 쉽게 주어진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린더의 행정이 얼마? 100mm. 우리 뭐 일반적으로 1세제곱 센티미터를 1cc라고 했으니까 우리 센티미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센티미터로 바꿉시다. 10cm라고 해놓을게요. 자, 4기통 엔진의 회전수가 1200rpm일 때, 그죠? 요거일 때, 피스톤의 평균 속도는 얼마인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평균 속도 구하는 문제네요. 공식 알면 그냥 바로 공식에 대입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뭔데? 속도는 뭐, 단위 뭐, 미터 퍼 세크. 선지에 나와 있는 단위 중요하니까 요거 잘 챙겨보시라고 했죠. 일부 뭐 선지의 단위만 잘 맞춰도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위는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미터 퍼 세크는 60분의 2RL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요거 바로 대입시켜가지고, 나 이렇게 문제 보고 막 응용하고 이런 거 싫어.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공식을 써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에 60분의, 단. 이렇게 공식을 쓰실 때 주의할 점은 뭐다? 여기 들어갈 때 단위들 주의해야 된다고 했죠. 단위 틀어지게 되면 숫자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단위, 행정의 단위는 뭘로 써야 된다? 여기서는 미터로 바꿔서 대입시켜줘야 된다. 그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 곱하기 R, 회전수는 뭐 그대로 RPM 들어가니까 1200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뭔데? 행정인데 단위가 뭐야? 미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0cm를 뭘로? 미터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단순하게 10cm를 넣으셔야 되는데 10cm를 뭘로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나누기 여기에다가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센티미터가 미터로 바뀔 터이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지워질 거 있지요. 하나, 둘 이렇게 약분이 잘 되게끔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공식을 알고 뭐 해결할 수 있느냐 요 정도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니까요. 그래서 6, 2 이래 되나요? 그죠? 6, 20이니까. 그러면 2는 4. 그래서 4 미터 퍼 세크라고 간단하게 답을 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나는 공식 없이 해결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는데? 자, 행정이 10cm라고 했어요. 크랭크축, 팔꿈치를 크랭크축이라 가정했을 때 얘가 한 바퀴 돌아요. 팔꿈치 한 바퀴 돌듯이 크랭크축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행정이 몇 번인데? 한 번, 두 번이잖아요. 그러면 크랭크축 1회전에 행정이 몇 번? 두 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200바퀴 돈다면서요. 분당, 맞잖아요. 분당 뭐야? 1200 회전을 하잖아요. 레볼루션이잖아요. 레볼루션. 회전. 1200 회전을 하는데 얘가 1200 회전을 할 때 기본 한 바퀴부터 보는 거예요. 한 바퀴 돌 때 행정이 몇 번? 한 번, 두 번. 피스톤의 행정이 몇 번? 한 번, 반바퀴 한 번, 반바퀴 한 번. 총 두 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이 두 번이 됐을 때 한 바퀴가 완성이 되니까. 그죠? 한 바퀴 움직이면서 피스톤이 이동한 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을 두 번이죠. 이건 그 공식, 이 공식이에요. 행정이 두 번 되면 어떻게 된다? 한 바퀴가 끝나게 되니까 여기에 두 배인 얼마? 20cm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한 바퀴 돌았을 때 20cm 움직이는데 총 1200바퀴 회전해서 움직인 거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1분. 왜? 필요 없죠. 우린 초가 필요하니까
분모에 뭐 60, 1분은 60초니까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이 센티미터를 뭘로? 미터로 바꿔야 되니까 똑같이 100을 나눠주시면 되죠. 그럼 얘가 센티미터가 뭘로? 미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과정에서 구하게 되면 똑같이 뭘로? 4m/s로 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본 원리를 알고 공식을 알면 혹여나 있을 응용되는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 이상 크게 이상 꼬아서 낼 게 별로 없어요. 공식으로 편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한번 답을 쉽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자, 이 문제도 은근히 좀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겁니다. 뭐 일단은 정지거리의 개념을 아느냐는 거죠. 정지거리. 정지거리가 뭔데? 가장 긴 거리야. 왜 긴 거리인데? 그 작은 거 두 개, 얘보다 작은 거 두 개 더한 게 정지거리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정지거리는 뭐 더하기 뭔데? 제동거리에다가 뭐 공주거리 이 두 녀석을 더한 것이 뭐야? 정지거리야. 그러면 가까이 개념 알아? 알아. 운전자가 돌발 상황을 발견을 하고 제동해야겠구나 해서 어떻게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서 제동되기 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무슨 거리라고 한다? 우리 공주거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제동, 브레이킹이 되면서 끽 하고 움직인 거리, 이걸 뭐라고 한다? 제동거리라고 한다. 이 둘을 더했을 때 전체 큰 개념이 뭐? 정지거리 개념이 나온다. 라는 부분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선지를 보시게 되면은 제동거리와 정지거리를 합한 거리다? 공주거리가요? 자, 공주거리에 관련된 식으로 바꾸려면 뭐야? 제동거리 이렇게 넘어가면은 제동거리하고 정지거리하고 제동거리 차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동거리와 정지거리를 합한 게 아니고 차이를 뭐라고 한다? 공주거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자동차 주행 중 제동장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속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실제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이거 뭐라고 했어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 제동거리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3번은요.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려 생각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부터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 자, 운전자가 정지하려 생각하고 그 시간 공주거리 포함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부터 실제 정지 다 포함하는 거리다. 그죠? 제일 큰 거. 우리 뭐 정지거리라고 표현했었습니다. 자, 운전자가 자동차를 정지하려고 생각하고 브레이크를 걸려는 순간부터 실제로 브레이크가 걸리기 직전까지 이동한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한다? 이거를 공주거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답을 뭘로? 4번으로 찾아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개념만 알면은 뭐 말장난이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얼마든지 쉽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였다. 이래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자동차가 주행할 때 저항이 생길 수가 있죠. 그걸 우리 주행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주행 저항의 종류에는 크게 이렇게 있죠. 구름, 공기, 구배, 가속. 요걸 다 더해가지고 전체를 뭐라고 한다? 총 주행 저항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뭐야? 무게와 관계가 없는 주행 저항이 있느냐? 있잖아요. 각각 요소 한번 봅시다. 우리 구름 저항이 뭐였는데? 구름 저항. 구르려고 하는 순간에 생기는 저항.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구름 저항 계수가 있었겠죠. 구름 저항 계수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차량의 총 중량에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놈, 가벼운 놈에 따라서 어떻게 구르려고 할 때 어떻게 저항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얘기고요. 자, 공기 저항. 자, 이 공기 저항이 좀 특이했었습니다. 공기 저항은 차량의 총 중량과는 관계가 없어요. 뭐와 관련했었는데? 뮤로 써야겠네요. 자, 공기 저항 계수에 비례했고, 투영되는 단면적이잖아요. 투영되는 단면적에 비례했고, 그 다음에 뭐, 속도의 제곱배에 비례했었다. 요 항목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죠. 왜? 무게와 상관없는 거, 관계가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뭘로? 공기 저항으로 체크하실 수 있다. 자, 구배 저항, 오르막길 올라갈 때 무거운 놈 힘들잖아요. 차량 총 중량에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구배율, 구배율에 비례한다라고 했던 부분인 겁니다. 퍼센트로 나왔기 때문에 나누기 100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가속 저항, 차량 총 중량에다가 뭐 회전 부분 상당 중량. 왜? 가속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게보다 약간 더 가해지는 무게가 있잖아요. 거기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분해 가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서 뭐 차량의
중량, 그죠? 총중량, 무게와 관계가 없는 녀석은 뭘로? 공기 저항으로 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무난하다 문제, 그죠? 그래서 우리 기본서의 그 순서를 보시게 되면 순서대로 딱 중요한 것들 내용 복습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교재에서 좀 빠진 부분들 포함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 이런 것까지 마지막에 한 번 더 챙겨 보실 수 있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끝나는 대로 이제 공학이 끝나는 대로 이제 정비 쪽 정리를 해서 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지요. 자, 8번입니다. 자, 배열 화물 자동차를 앞엔진 앞바퀴.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라고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화물차는 대부분 다 무슨 방식을? FR 방식을 많이 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화물차가 FR인 이유는 뭐 때문에 앞쪽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가 구르려고 해야 된다. 왜? 하중이 어떻게 짐을 실었을 때 뒤쪽에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슬립 없이 동력을 만들어 전부 차량을 앞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뒤쪽에 바퀴가 구르는 것이 이상적이다더라. 그래서 앞에서 동력을 만들어서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무슨 축? 추진축이라는 녀석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어떻게 화물차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배연형 화물이에요. 막혀 있는 거죠. 배연형 화물차, 뭐 일본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화물차인데도 불구하고 뭐야? FF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화물차인데 FF 방식을 택하려면은 일단 여기 표현했던 캡 오버형이 설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캡 오버형 하면 엔진 있고 그 위에 이제 사람 타는 공간이 올라가 있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보다는 이렇게 앞쪽에 엔진이 좀 나오려면은 본닛 혹은 세미 본닛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미 본닛이라고 하는 본닛보다는 좀 짧아요. 뭐 원래 있는 전체의 본닛보다는 좀 짧지만은 이렇게 짧은 본닛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화물차 형식으로 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쪽에 엔진이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앞쪽에서 다 끝내겠다는 얘기예요. 앞바퀴를 구동해서. 그럼 어떻게 된다? 이 뒷공간은 굉장히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왜? 아래쪽에 축이 안 지나가도 되잖아요. 추진축이 안 지나가도 되니까 추진축이 높이 필요 없으니까 차체에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의 높이를 어떻게 굉장히 낮게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 실을 때 어떻게 뒤쪽에 짐 실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실내 적재 공간도 굉장히 높이가 어떻게 된다?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적재함, 특히 배연형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대신 이제 나머지는 뭐 FF 방식과 FR 방식의 가지는 장점을 그대로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야? FF 앞쪽에 무게를 다 몰아놓았잖아요. 뭐 했을 때? 짐을 실지 않았을 때. 그래서 짐을 실지 않고 주행을 할 때는 앞쪽에 하중이 다 가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죠. 왜? 고속 주행할 때, 고속 주행하면서 핸들을 틀게 되면 앞은 무겁고 뒤는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뒤가 가볍게 흔들리는 피시테일 현상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르막길, 그리고 뭐 험로, 빙판길 주행할 때 FF 방식이 좋은 점이 뭐였는데, 선회하기 위해서 꺾었을 때 꺾은 그 방향으로 어떻게 차량의 차체를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왜? 얘는 자체가 언더스티어가 일어나잖아요. 오버스티어가 잘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이 좋지 못할 때 어떻게 선회할 때 FF 방식이 좀 더 유리하다. 왜? FR은 오버스티어가 일어나니까. 뭐 그런 개념들과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하고 가장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공차 상태예요. 짐을 안 실었잖아요. 적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 공차 상태에서 고속주행 시 피스텔링 대응하기가 어떻게 된다? 좋은 게 아니고 어렵잖아요. 뒤가 가볍잖아요. 뒤에 짐을 안 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바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미 본닛형을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캡 오버형보다 어떻게 사고 시 운전자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 포터, 뭐 봉고, 큰 화물차 이런 것들 앞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잖아요. 뚝 떨어져 있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자, 운전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엔진 공간이 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캡 오버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이 데미지를 누가? 운전자가 바로 받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세미 본닛형이라고 해서 약간의 본닛이라도 앞에 돌출되어 있는 형식 같은 경우 얘가 어떻게 한다? 사고 났을 때 일부 완충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미 본닛형을 택할 수 있어가지고 캡 오버형보다 뭐 사고 시 운전자 안전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맞는 내용인 겁니다.
자, 추진축이 필요 없잖아요. 앞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뭐 화물이 적재 높이가 어떻게 된다?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지는 동시에 어떻게 적재 공간을 어떻게 굉장히 넓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험로 및 빙판길 저속선의 주행에서 오버스티어로 인한 요인, 그죠? 오버스티어로 많이 돌아가는 거에 어떻게 된다? 대처하기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왜? FF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FR이 가지는 단점을 대응하기가 좋다. 뭐 그런 부분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잖아요. 어느 바퀴, 엔진이 어디 위치하고 어느 바퀴가 구르느냐와 관련돼서요. 조금 더 응용을 해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응용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내용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잘 보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죠.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엔진과 행정의 조합으로 적합한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데? 봅시다. 자, 피스톤이 하강합니다. 피스톤이 하강하면 뭐야? 흡입, 압축, 폭발. 흡입 아니면 폭발이다, 그죠? 흡입 아니면 폭발이에요. 실린더 내부 압력이 낮아지네. 그럼 뭘로 볼 수 있어요? 흡입 행정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흡입 행정. 자, 낮아진 상태에서 뭐야? 혼합기잖아요. 혼합기의 뜻이 뭔데? 공기와 연료가 섞여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레 공기와 연료가 섞여서 들어오는 방식은 뭐예요? 불꽃 점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러면 불꽃 점화 방식, 뭐 가솔린, 뭐 LPG 이런 엔진에 해당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이때 흡기 밸브는 열리고 배기 밸브는 닫힌다. 한 가지 힌트를 더 줬네요. 뭐에 대해서? 흡입 행정에 대해서요. 그러면 뭐 행정은 무슨 행정? 흡입 행정, 뭐 흡기 행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엔진은 무슨 엔진? 가솔린 엔진 혹은 LPG 엔진, 뭐 디젤 엔진은 아니겠죠. 디젤 엔진은 어떻게 하는데? 공기만 흡입하잖아요. 공기만 흡입하고 압축한 상태, 그잖아요. 그래서 혼합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흡입 행정에서 뭐만? 공기만 흡입하고 압축한 상태에서 어떻게 고압으로 연료가 분사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요구하는 정확한 답은 뭐다? 가솔린 엔진의 뭐 흡기 행정이다.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괜찮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과 실린더에 관한 설명 중 뭐야?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이제 뭐 언더스퀘어, 뭐 오버스퀘어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언더스퀘어, 오버스퀘어 하면은 우리가 문제 풀 때 언뜻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하고 매칭이 잘 안 되니 이걸 쉽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언더가 뭔데? 언더가 뭐야? 장행정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되는 개념이라 했잖아요. 한글하고 거의. 그래서 언더가 장행정 엔진이다. 자, 그 다음에 오버가 뭐야? 단행정 엔진이다.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보시면 훨씬 더 접근하시기가 편해요. 자, 오버가 뭔데? 오버. 이것도 단행정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버가 뭐다? 이것도 단행정 엔진이다.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보셔요.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봅시다. 자, 같은 회전수일 때 피스톤이 평균 속도가 빨라. 저속에서 큰 토크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야? 장행정 엔진이다. 내용이 어렵죠? 어려워요. 같은 회전수래요. 크랭크 측이 같이 돌아갈 때요. 같이 돌아갈 때 회전수 같은 거예요. 같은 회전수로 돌아갈 때 뭐야? 단행정은 뭐 상대적으로 된다? 늦게 움직여도 되죠. 왜? 똑같은 회전수가 똑같을 때 얘는 어떻게 천천히 움직여도 돼요. 왜? 행정이 짧으니까. 대신에 뭐야? 얘는 똑같이 돈다고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된다? 피스톤 장행정이가 빨리 움직여줘야지 어떻게 된다? 이 회전수를 맞출 수 있다는 개념인 겁니다. 반대로 피스톤 속도가 같다고 보세요. 피스톤 속도가 같다라고 보면 피스톤 속도가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어떻게 된다? 누가 더 회전수, 크랭크 측 회전수 빠르다? 단행정이 회전수는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피스톤이 같다라고 하면 속도가.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뭐 같다라는 거, 그 주어를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뭐야? 같은 회전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크랭크 쪽 회전수 같아요. 그럼 뭐야? 단행정은 천천히 움직여도 되죠, 상대적으로. 장행정은 움직여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피스톤이 어떻게 된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회전수일 때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빨라져야 되죠. 기니까 얘가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저속에서 큰 토크. 맞잖아. 어차피 행전도 길고 저속에서 큰 토크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다? 장행정 엔진이다. 이거 맞는 얘기인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요거를 공식으로 우리 좀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피스톤 왕복 속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왕복 속도 구하는 공식이 뭐야? 60분의 2RL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뭔데? 전제 조건이 뭐야? 같은 회전수라고 했어요. 회전수가 같기 때문에 요거는 고려하지 맙시다. 왜? 뭐 다른 식이 있다더라도 회전수 같다고 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 없어요. 이때 피스톤 평균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얘가 빨라지려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행정은 뭐야? 길어져야 되죠. 왜? 이거 둘에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속도가 빨라가지고 큰 토크를 얻는 수 있는 것이 뭐야? 장행정 엔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헷갈리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경우에 한번 봅시다. 똑같이 식을 두고요. 60분의 2 RL 식을 두고, 자, 이번에는 뭘로 해볼까? 자,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빠르다고 나와볼까요? 반대로. 자,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자, 봅시다. 회전수, 같은 회전수가 아니라, 그럼 피스톤의 평균 속도가 똑같다. 여기는 아까 속도가 빨라졌댔잖아요.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제 회전수가 많아진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속도는 일정하니까 속도는 생각하지 마세요. 속도는 생각하지 말고 속도가 일정하다고 보고 자, 뭐야? 회전수가 많아지게 되면 맞죠? 얘가 일정하니까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회전수가 많아지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낮아져야지 얘를 일정하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우리 이걸 뭐 토크 곱하기 회전수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 출력이 일정할 때 왜 토크 곱하기 회전수가 제동마력, 축마력, 정비마력이지 않습니까? 앞에 상수 빼고, 이 파이 상수 빼고. 그래서 토크가 커지면 뭐 회전수는 낮아져야 된다. 요거 기억나시죠? 마찬가지, 회전 속도, 피스톤이 평균 속도가 일정할 때 뭐 회전수가 올라가면 행정은 뭐야?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회전수가 빨라질 때, 뭐 피스톤 평균 속도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회전수가 빨라지는 것이 뭐다? 여기 있는 단행정 엔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차피 요 내용을 좀 쉽게 정리하고자 식으로 한번 보여드린 내용이오니 뭐 회전수가 일정할 때 그리고 피스톤 평균 속도가 일정할 때 그 전제 조건에 따라서 장행정 엔진인지 단행정 엔진인지 요거 구분 지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린더 직경이요. 직경이 행정보다 작은 것을 뭐라고 한다? 직경이 행정보다 작은 것을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 장행정 엔진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여기 뭐야? 단행정 엔진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틀린 거죠. 그래서 한글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해요. 이걸 언더스케어, 오버스케어로 바로 정리하시는 것보다요. 자, 오버스케어, 단행정이다. 단행정 엔진은 뭐야? 행정을 짧게 해서 피스톤의 속도를 어떻게 한다? 높일 수 있다. 행정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피스톤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맞아요. 장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흡입 효율과 배기량당, 그죠? 흡입 효율과 배기량당 출력이 커지는 것이 뭐야? 단행정 엔진이다. 단행정 엔진의 장점이 뭔데? 행정은 짧잖아요. 단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은 짧지만 뭐 직경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헤드형을 많이 쓰고 직경이 커졌다라는 얘기는 흡기밸브와 배기밸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설치될 수 있는 공간이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배기 효율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빨리빨리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바로 빨리 빨아당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빨리 내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출력하고 관련된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출력하고 관련된 내용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단행정 엔진이 거기에 가장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정 엔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큰 토크를 내는데 적합하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틀린 거 고르기 때문에 2번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다. 문제 좀 까다롭죠. 근데 내용을 기본적으로 잘 정리를 해두시게 되면 그래 헷갈린 것이 없을 텐데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를 이중으로 꼬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장행정, 뭐 단행정, 뭐 언더스케어, 오버스케어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특징들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야? 같은 회전수가 일정할 때 피스톤 평균 속도 어떻게 되느냐, 장행정, 단행정별로 정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스톤 평균 속도가 같을 때 회전수는 어떻게 되느냐, 뭐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었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연소실 구비조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연소실 구비조건 우리 많이 언급을 했었잖아요. 자, 화염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게 한다? 길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짧게 가져가랬잖아요. 그래서 이 화염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와류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와류를 잘 활용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뭐 노킹을 잘 일으키는 형상이면 안 된다. 뒤에 내용 맞죠? 앞에 때문에 틀렸네요. 거리가 먼 것 고르기 때문에 바로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연소실의 표면적은 어떻게 한다?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대한 작아야지만 열 효율을 좋게 가져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당연히 출력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구조이면 좋겠다.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연비 좋게 하면서 어떻게 효율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출력까지 높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열 효율이 요거하고 비슷하죠. 표면적 채소가 되면서 열 효율이 높으며 유해한 가스 성분이 되도록 어떻게 적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 답은 크게 어렵지 않게 1번이라고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를 시간에 쫓겨가지고 다급하게 읽다 보면 화염 전파에 소요되는 시간을 어떻게 길게 요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요 단어 하나만 틀렸기 때문에 길을 뭐 짧게 해야 된다는 요 내용이 하나 틀렸기 때문에 뒤에 내용 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하게 풀다 보면은 답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착시 효과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잘 문제를 꼼꼼하게 빠르게 푸시되 꼼꼼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문제를 보면서 보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건식 라이너입니다. 라이너 뭐 일체식이 있어요. 블럭하고 일체형으로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갈아 끼우기 좋게끔 습식 라이너와 건식 라이너가 있습니다. 습식 라이너, 건식 라이너 나누는 기준이 뭔데? 습식은 냉각수와 직접 접촉을 한다. 건식은 직접 접촉을 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거기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자, 냉각 효과가 커가지고 열로 인한 실린더 변형이 적다. 이게 뭐야? 건식이 아니라 뭐야? 습식일 때 이런 거죠. 왜? 라이너가 직접 냉각수와 닿았기 때문에 어떻게 냉각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난 것이 뭐다? 습식 라이너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는 아닌 내용이네요. 맞는 거 고르는 것이고요. 자, 실린더 블럭 라이너 전체를 직접 밀착해서 두께가 얇다. 2, 3톤, 2, 3mm 두께로 2, 3톤의 유압의 힘으로 강하게 조립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린더 블럭이 전체를 어떻게 직접 밀착할 수 있고 그 다음 뭐야? 두께가 얇아도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습식 같은 경우는 두께가 두꺼웠지 않습니까? 직접 접촉을 하고 두께가 두껍고 그 다음에 어떻게 아래쪽에 냉각수가 흘러나갈 염려가 있으니 두세 개 정도의 실링을 끼운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냉각수가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링을 사용한다. 이게 뭔데? 이게 습식과 관련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라이너를 벗겨냈을 때 물 재킷부가 바로 보여가지고 세척하기 쉬운 것이 뭐다? 내나? 습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뭐 건식과 맞는 거 골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13번입니다. 상사점 부근이에요. 실린더가 상사점 부근에서 어떻게 가장 마모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일단 폭발할 때 가장 큰 압력을 받을 거고 이 큰 압력에 의해서 어떻게 피스톤이 옆으로 벽을 때리는데 직접 때리는 것이 아니라 뭐 실린더에 접촉되는 부분을 피스톤 링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을 통해서 강하게 측면으로 닿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죠. 마모가 많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나왔네. 상사점 부근에서 뭐가 일어나는데 올라가다가 꺾여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멈추는 시점에서 어떻게 호흡작용에서 유막이 파괴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막이 파괴되면 순간적으로 마찰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마모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다. 맞아요. 상사점 부근의 전후로 측압 방향, 그죠? 올라올 때 내려올 때 그 커넥팅 로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진자 운동을 한댔잖아요. 그래서 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진자 운동 바뀌면서 측압을 받는 부분이 좌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측압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피스톤이 충격을 전체적으로 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직접적으로 닿는 건 링이지만 그래서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마모가 클 수밖에 없다. 자, 피스톤의 1번 랜드와 리지라는 부분이 직접 마찰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조금 거리가 먼 거죠. 즉 무슨 말이야? 이거는 피스톤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세부 명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피스톤이 있어요. 피스톤이 있으면 이렇게 링이 가잖아요. 링이 뭐 보통 일반적으로 링이 3개 들어간다고 봤을 때 압축링 2개에 이렇게 조금 두께로 오일링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자, 얘가 상사점 끝까지 올라왔다고 칩시다. 피스톤이 상사점 끝까지 올라왔을 때, 요 부분, 요게 이제 랜드라고 하죠. 제일 위에 있는 랜드고, 요 부분만큼 어떻게 된다? 마모가 안 되겠죠. 왜? 링이 최고한 올라와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턱이 남는다더라. 계속 마모가 될 때. 그래서 이 마모대에서 남는 턱을 뭐라고 한다? 리지라고 이야기를 한다더라.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리지와 피스톤은 어떻게 된다? 직접, 마찰을
발생시키고, 뭐, 일단 요거하고 안에 링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마찰 일으킬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걸 마찰 발생시키기 때문에 마모가 많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야? 틀린 내용인 겁니다. 1번 낸드가 뭔지, 그리고 리지가 뭔지 알아야지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V6 엔진의 크랭크 축의 핀 수와 전월 수의 합으로 적당한 것입니다. 직렬형 같으면 편해요. 직렬형 같으면 편하죠. 왜? 4기통, 6기통, 직렬형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리고 4기통 같은 경우는 뭐 운전직에서는 기출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어떻게 보면 되는데, 전월, 암, 핀, 암, 그죠? 전월, 암, 핀, 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전월, 암, 핀, 암, 전월, 암, 핀, 암, 전월.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커넥팅 노드 위아래로 올라간 부분, 그러니까 여기 닿는 부분, 커넥팅 노드의 대단부가 닿는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한다? 핀, 전월이라고, 핀이라고 얘기하고요. 블럭과 닿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을 이제 전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몇 개의 핀과? 4개의 핀과 뭐야? 하나, 둘, 셋, 넷, 5개의 전월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뭐 여기서 2개 더 나와가지고 뭐 2개가 더 생겼다고 가정합시다. 그냥. 뭐 생긴, 모양을 좀 관여하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2개가 더 붙었어요. 그럼 이렇게 6기통이면 편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커넥팅 노드 대단부가 닿는 데는 뭐야? 6개라고 보면 될 것이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전월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더하기 하나에서 7개라고 하면 돼요. 이게 너무 편해요. 직렬형 같은 게. 근데 뭐야? 이거 V형 엔진인 것이고.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V형 엔진은 어떻게 되는데, 자, V형 엔진 생긴 모양이 이렇습니다. 자, V형 엔진이 크랭크 쪽 생긴 모양을 보시게 되면, 자, 조금 까다롭게 생겼죠. 여기가, 요 부분이 이제 블럭에 올라가는 부분인 겁니다. 자, 블럭에 올라가는 부분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총 몇 군데? 전월이 4군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4군데. 4군데고 핀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월 없이 핀, 전월 없이 핀, 전월 없이 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실린더가 어떻게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요 라인에 하나, 그 다음에 요 핀, 왼쪽에 있는 핀 라인에 하나, 이쪽에 블럭이 위치하고요. 3개가. 그 다음에 요 라인에죠. 요 라인에 하나,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핀, 요 라인에 하나, 두 번째 핀, 요 라인에 하나. 그래서 약간 위치 차를 2개 되어서 이제 여기 어떻게 커넥팅 로드가 각각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연이어 있는 사이에는 뭐가 없다? 전월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V6기통, 그죠? V6기통의 크랭크 축에서 보시는 것 같이 전월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전월 4개의 핀은 몇 개인데 어차피 피스톤의 수와 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총 합하면 뭐 몇 개? 10개가 답이다. 그래서 뭐 보신 바와 같이 10개가 답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1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응용을 위해서 약간 변이를 시켜서 문제를 한번 출제를 해 보았습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직렬 좌수식 6기통. 제가 외우고 있는 거는 우수식밖에 못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만 외워도 돼요. 왜? 우수식 뭔데? 1, 5, 3, 6, 2, 4. 이쪽에서 봤을 때 시계 방향 돌면 우수식, 반시계 방향을 돌면 좌수식이니까. 그래서 좌수식은 그대로 우리 해결할 수 있죠. 어떻게? 1, 5, 3, 6, 2, 4, 1, 4, 2, 6, 3, 5 하면 뭐가 된다? 좌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 할까? 1, 이렇게 할게요. 1, 4, 2, 6, 3, 5. 얘가 뭐다? 자수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때 뭐 하는 거는 우리 뭐 기본사 할 때 배웠던 그 내용 그대로 합시다. 편하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번 실린더가 폭발을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럼 얘가 폭발 행정의 초가 되겠네요. 맞죠? 그때 5번 행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거 화살표를 역으로 돌리라고 했죠. 화살표를 역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초중말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행정은 4개, 그 다음에 얘는 6개, 실린더는 6개 때문에 4와 6의 최소 공배수 12로 맞춰야 되니까 행정은
두 단계씩, 그죠? 사이사이 하나씩 더 적어주면 된다고. 실린더는 그죠? 사이사이 실린더 하나 더 적어주면 된다고. 그 다음에 행정은 초중말 해서 각각 하나마다 초중말 하면은 4, 3, 12, 12개가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대로 카운트해 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폭발, 초, 여기가 뭐다? 중, 폭중, 여기가 폭말. 그래 되죠. 흡입, 압축, 폭발 다음에 뭐예요? 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라인에서 여기 옆으로 가야 되게 백이, 여기가 초가 되겠죠. 여기가 중, 넘어가면서 여기가 말 되겠죠. 그래서 폭발, 백이, 말까지 되고 폭발 다음에 다시 뭐다? 흡입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흡입, 초가 되죠. 그래서 흡입 초 있나요? 그죠? 여기 있네요. 흡입 행정의 시작이란 답 1번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내가 제대로 카운트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한번 적어보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흡입, 초, 중, 말.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압축, 초, 중, 말. 폭발, 초, 중, 말. 맞네요. 빠뜨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산 작업까지 같이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거 문제 잘 정리를 해서 항상 기본이 되는 게 이게 6기통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1, 3, 4, 2, 1, 2, 4, 3 4기통에서 우수식, 자수식과 관련된 것들 무조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쉽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드렸지만 기본적으로 4기통과 관련된 것도 반드시 마스터는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죠? 자, 실린더 위상차마다 위상차 우리 뭐 4기통 뭐 4행정 사이클 그죠? 4행정 사이클 뭐 720도 크랭크축 유회전마다 폭발하기 때문에 720 나누기 기통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4기통이다. 그러면 720 나누기 4를 하게 되면 뭐 180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180이란 위상차마다 어떻게 진동이 생길 거 아닙니까? 계속 크랭크축이 그때마다 폭발이 되니까. 그 진동 및 운동을, 그죠? 폭발되는 그 운동을, 직선 운동을 어떻게 관성 에너지, 회전하는 운동으로, 관성 에너지로 변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플라이 휠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 플라이 휠을 넘어서서 뭐야? 엔진과 변속기 사이의 상호 진동을 억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생기는 진동, 여기 위상차만큼 생기는 진동, 그리고 변속기에서 변속하면서 생기는 진동, 그래서 엔진의 진동이 변속기로 넘어오지 않게끔, 변속기의 진동이 물론 엔진으로 다시 전달되지 않게끔 중간에 어떻게 완충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매스, 그러니까 질량이 두 개가 된 플라이 휠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듀얼 매스, 그 다음에 플라이 휠 이렇게 해서 뭐 DMF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듀얼 매스 플라이 휠. 뭐 플라이 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듀얼 매스 플라이 휠 내용까지 정리를 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DMF라고 해서 요약을 주면 좋을 텐데 이거 없이 그냥 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직분사 엔진을 단순하게 뭐 GDI라고 가솔린 다이렉트 인젝션이라고 풀네임을 주면 좋은데 그냥 GDI라고 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약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강조드리기 위해서 DMF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죠. DOHC입니다. 더블 오버헤드 캠축이 일반적으로 두 개 있지요. 캠축이 두 개 있어서 어떻게 흡기 밸브도 두 개, 배기 밸브도 두 개. 그래서 SOHC 캠축 하나로 어떻게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하나씩 제어할 때보다 얘는 흡기 밸브 두 개, 배기 밸브 두 개이기 때문에 흡배기 효율이 훨씬 더 뛰어나다. 마치 뭐와 같이 콧구멍 하나로 숨 쉬는 것과 두 개로 숨 쉬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DOHC, MPI 가솔린 엔진의 실린더 헤드에 장착된 장치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DOHC 대부분 다 어떻게 캠축이 위쪽에 올라가 있지요.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 캠축 위쪽에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기 밸브 두 개, 뭐 배기 밸브 두 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데 여기 점화,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점화 플러그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위치되어 있어야 되죠. 뭐 여기에 만약에 GDI라고 하면은 뭐까지 인젝터까지 설치가 될 수 있겠지만 뭐 그 부분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흡기 다기관이 붙어 있고, 그죠? 여기 배기 다기관이 헤드에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지요. 이 정도면 해도 답은 고르실 수 있죠. 뭐 흡배기 밸브,
그쵸? 그 다음에 뭐 점화, 플러그, 그 다음 흡기, 다기관, 그 다음에 뭐 캠축이 캠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뭐까지 뭐 닿는 밸브, 스프링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 얘기예요. 자, 인젝터. 이거는 뭐 MPI이기 때문에 인젝터가 들어오면 안 되고요. 디젤 엔진이 아니잖아요.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캠축, 배기, 다기관은 괜찮네요. 자, 밸브 스프링 괜찮고요. 가이드 실도 밸브 움직일 때 가이드 실 필요하지요. 오일이 어떻게 된다? 이쪽으로 역류. 실린더 헤드에 있던 오일이 연소실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드 실이 필요하게 되고요. 기화기는 과거에 MPI 이전에 여기 기화기가 붙어 있기도 했지만 여기는 MPI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 펌프. 연료 펌프도 과거에 이제 뭐 기화기를 썼을 때, 전자제어가 아닐 때, 전자제어로 연료 펌프를 제어하지 않을 때 헤드에 붙어 있었지만 현재는 전부 다 얘가 어디 들어가 있는데 연료 탱크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연료 탱크 안에서 전동식으로 대부분 다 움직이게 된다. 이슈의 제어를 받게 되고요. 50rpm 크랭크 축, 엔진 회전속 50rpm 이상이라는 신호가 들어와야지만 전원을 인가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제어를 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렸죠. 그리고 로크함 같은 경우는 SOHC의 캠축 하나의 양쪽의 밸브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시소 장치가 들어가고 이런 시소 장치를 뭐라고 한다? 로커암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여기도 해당 사항은 없다. 물론 뭐 간접적으로 열기 위해서 로커암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뭐 때문에? 연료 펌프 때문에 정확하게 답은 될 수가 없다. 뭐 크랭크 축이 왜 올라왔습니까? 이것도 안 되겠네요.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죠. 자, 보기의 내용에 뭐와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 뭐 시험 치다 보면 이런 내용들, 형식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보기 주고 뭐 보기에 내용 들어갈 거 골라라.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자, 베어링의 바깥 둘레예요. 베어링 자체의 바깥의 둘레. 그죠? 바깥의 둘레. 그 다음에 하우징의 안둘레가 된다. 조금 짧게 나와 있댔죠. 이런 식으로 떠 있댔잖아요. 안둘레보다 조금 더 크게 하여 볼트로 죄었을 때 압착하는 힘이 강해가지고 어떻게 바깥쪽으로 꽉 붙여가지고 열 전도율을 높이기 위해 크러쉬 붙어가지고 어떻게 작용이 되는 거. 둘레 차이. 우리 뭐라고 한댔다? 크러쉬라고 이야기를 한댔죠. 크러쉬. 그죠? 그리고 이제 조립할 때 베어링 캡에 베어링이 끼워져 작업이 편리하게 잘 떨어지지 않게끔 어떻게 한댔었는데요. 이게 캡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직경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가 있댔죠. 조립하지 않았을 때, 끼우지 않았을 때. 그래서 직경의 차이. 스프레드 때문에 얘를 눌려가지고 힘을 줬을 때 얘가 밴딩 되면서 어떻게 하우징에 꽉 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뒤집어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 뭐에 대한 설명? 스프레드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기억에는 크러쉬, 이연에는 뭐? 스프레드. 거기에 더불어서 뭐? 직경의 차이가 뭐다? 스프레드라고 한다라는 부분까지도 한 번 더 챙겨주시면 좋겠네요. 그죠?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흡기 다기관입니다. 흡기 다기관에 어떻게 된다? 돌아가는 길이 V형 엔진의 수로 많이 사용이 되게 되고요. 플랩을 둬서 우리 뭐 수업할 때 이랬다 했잖아요. 우리 스로틀 바디잖아요. 스로틀 바디의 스로틀 밸브 말고 그 이후에 이제 나뉘는 구간에 플랩을 하나 더 둬서 플랩을 막고 여는 거에 따라 어떻게 흘러가는 관로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 기억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중속의 영역에서는 어떻게 한다? 관로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게 좋아요. 대신에 이제 또 추가로 더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길게 하는 대신 어떻게 가늘게 하면 길고 가늘게 하면 어떻게 된다? 가늘 때 우리 유속이 빨라진댔잖아요. 베르누이 원리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가늘 때 유속이 빨라서 가늘고 길게 할 때 조속에서 한 번 열렸을 때 단시간 내에 쭉쭉 관성력 가지고 잘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제어를 하죠. 그리고 고속에서는 어떻게 한다? 굵고 왜? 쭉 빨려 들어가면 관성력 때문에 탁 부딪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굵고 짧게 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넣어줄 수 있게끔 제어하는 게 그게 뭐다? 가변 흡기 다기관의 전자 제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자 제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가 들어와야 된다? 메인에 CU CU 제어하는 주체죠. CU가 들어와야 되고 엔진 이슈가 제어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흡기를 제어하는 밸브가 필요할 겁니다. 이 밸브를 구동하기 위해서 모터를 이용하겠죠. 모터를 구동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모터에서 흡입 제어 밸브가 움직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피드백 받을 필요성도 있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런 구성 요소로 가변 흡기 다기관이 제어된다라는 부분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저속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저중속 영역에서 어떻게 연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어떻게?
저속에서 흡기 통로를 어떻게 좁고 길게 하면 쭉 빨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좁고 길게 제어해서 이게 가능하다. 그리고 고속에서는 어떻게 되는데 흡입 통로를 어떻게 한다? 좁게가 아니잖아. 굵고 짧고 굵게. 인생과학 비교해서 외우시면 되겠네요.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짧고 굵게 살다 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개념. 고속으로 빨리 달리니까. 그냥 짧고 굵게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나 필요 없어. 천천히라도 어떻게 길고 얇게 가늘가늘 하더라도 얇게 오래 갈 거야 라고 했던 걸 뭐 좁고 길게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고속에서 흡입 통로를 뭐야? 좁게 한다. 얘가 틀린 거죠. 짧고 굵게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을 몇 번?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변, 흡기, 다기관의 전자 제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 말고 가변 밸브 제어하는 장치 있잖아요. 그거와 관련해서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요거 나오는 김에 한 번 더 같이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치? 자, 20번입니다. 자, 흡배기 밸브의 구비 조건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흡기 밸브는 450에서 500도 최고. 그리고 배기 밸브 온도 더 높죠. 700에서 800도 정도의 고온에서도 잘 견뎌야 한다. 이 맞는 선지 내용이니까 이 온도까지 한 번 더 확인해 놓자라는 거죠. 흡기 밸브는 어떻게 400에서 500도 최고. 그 다음에 배기 밸브는 얼마? 700에서 800도까지도 최고 노출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온도에서도 어떻게 잘 견디는 구비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문제문을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밸브 헤드 부분의 열 전도율이 높으면 좋아요. 그쵸? 밸브의 헤드는 밸브 요렇게 스템 엔드 스템 그 다음에 어떻게 라운드 져가지고 여기 마진 그 다음에 헤드 이렇게 되죠. 요 부분 헤드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밸브 면 그죠? 페이스 마진 이렇게 헤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헤드 부분의 열 전도율이 높아야지만 어떻게 면을 통해서 그쵸? 여기 면 페이스를 통해서 실린더의 시트죠. 시트와 접해가지고 열 전도를 시킬 수 있어요. 맞아요. 열 전도율이 높고 밸브 스템은 열 팽창 계수 크다. 열 팽창 열 받았을 때 길이가 많이 늘어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열 팽창 계수가 작아야겠죠. 열을 받더라도 어떻게 길이 변화가 없어야지만 어떻게 밸브 간격을 최대한 작게 해줄 수 있잖아요. 말은 그럴싸하게 해놨어요. 열 팽창 계수가 커서 밸브 간격을 최소로 할 것, 뭐 이런 의미는 괜찮겠지만 이 뭐 자체가 열 팽창 계수 자체가 크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겁니다. 여기서. 이것도 꼼꼼해야지. 꼼꼼하게 읽어야지만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관성력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연히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뭐다? 내구성이 좋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흡배기 가스 통과에 대한 저항이 적게끔 어떻게 열더라도 그런 통로를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네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자, 21번 볼까요? 자, 이제 오버랩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오버랩을 뭐 상황별로 제어하기 위해서 밸브의 타이밍에 가변을 주는 장치까지 제가 한번 봐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고요. 자, 이거는 뭐 기본적인 공학과 관련된 이야기인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 먼저 뭐부터 하면 돼? 이렇게 해서 TDC, 여기 BDC, 상사점, 하사점을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색깔을 좀 칠해볼까요? 자, 빨간색을 뭐 시원하게 파란색 흡입이라고 해볼까요? 흡입 밸브 열리는 게 상사점 전에 2도잖아요. 조금 열리네요. 조금. 여기서 2도. 자, 그 다음에 닫히는 게 뭔데? 하사점입니다. 하사점 후. 그죠? 요렇게 와서 하사점 후, 요렇게 해서, 와, 너무 크다. 그죠? 네, 너무 크네요. 자, 이게 아직 제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왔다 갔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 색깔만 썼는데 좀 익숙해지면은 뭐 색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자주 좀 사용을 하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 또 5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배기 밸브는 뜨거우니까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빨간색이 열리는 게 언제 열리는데 하사점 후? 하사점 후? 요거 좀 잘못됐네요. 이거 하사점 전으로 가야겠죠? 하사점 전에 열려야 됩니다. 저 좀 바꿔주십시오. 자, 하사점 전, 요 정도 해서 좀 더 넓게 7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후라고 해도 크게 상관없죠. 뭐, 요렇게 열려도 상관없지만.
일단은 뭐 일반적으로는 전에 열리는 게 맞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상사점 후 몇 도, 여기 몇 도? 3도라고 했습니다. 3도. 그러면은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게 빨간색이 열려 있는 구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제 파란색이 열려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같이 중복되는, 위쪽에서 같이 중복되는 구간을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쪽에서 중복되는 구간을 찾으시면 뭐 2도에 3도. 이게 이제 중복되는 구간인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밸브 오버랩. 그래서 상사점에서 몇 도? 5도다. 이렇게 답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와 더불어서요. 자, 얘와 더불어서 자, 뭘 좀 아시면 좋겠느냐. 자, 요 상황에서 흡입 밸브, 즉 흡기 밸브가 열려 있는 동안 크랭크 축이 회전한 각도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흡기 밸브가 열려 있는 동안 회전 각도를 구하려면 2도 더하기 반원이니까 180도 더하기 요 라인 5도 또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187도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흡기 밸브가 열려 있는 동안 크랭크 축이 회전한 각도는 뭐야? 187도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배기 밸브가 열려 있는 동안 크랭크 축 회전한 각도를 구하시려면은 아래쪽에 7도 더하기 180도 마찬가지잖아요. 180도 더하기 3도 이렇게 하면 190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90도 동안 뭐 배기 밸브가 열려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얘를 뭘로? 하세점 전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요. 그래서 이 문제 뭐 오버랩 구하는 거는 뭐 제일 앞과 뒤 요거 두 개 더 하면은 뭘 구할 수 있다? 오버랩 각도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비교적 요거는 뭐 간단한 문제였었습니다. 자, 22번 볼까요? 자, 밸브 회전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밸브를 열고 닫는데 캠에 의해서 열고 스프링에 의해서 닫는데 열고 닫고 하는데 그냥 열고 닫는 게 아니라 뭐야? 회전까지 줄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왜 회전을 주는 건데? 닫히는 구간에 닫히는 부분, 닿이는 부분에 어떻게 카본 그리고 움직이는 부분에 뭐 카본 이런 것들 끼지 않게끔 있는 것들 제거하게끔 하기 위해 어떻게 회전 기구를 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밸브 면과 시트 사이, 그 다음에 스템과 가이드 사이에 쌓이는 뭐 카본을 제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밸브 면과 시트, 스템과 가이드 면이 어떻게 회전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뭐 편마모, 그쵸? 편마모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헤드 부분의 온도를 어떻게 회전하기 때문에 한쪽에만 많이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왜? 돌기 때문에. 받는 부분마다 온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도 가질 수가 있고. 자,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무슨 형식이 있는데? 엔진 진동으로, 자체 진동으로 회전하는 무슨 방식이 있다? 릴리스 형식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엔진 자체의 진동으로 회전하는 녀석을 뭐라고 한다? 릴리스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강제, 회전기구를 둬가지고 강제 움직이는 형식을 뭐라고 한다? 포지티브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바뀌어서 틀린 선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기구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뭐 따로 언급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가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자, 냉각팬의 종류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형식이 있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기본서 할 때 배웠던 방식이 크게 이 두 가지 형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오일을 쓰는 겁니다. 실리콘 오일을 써서 팬과 펌프 사이에 실리콘 오일로 우리 그거 보시면 되겠어요. 펌프와 터빈, 유체 클러치의 펌프와 터빈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펌프가 돌면은 펌프가 돌면 터빈이 같이 따라 도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오일을 실리콘 오일을 써가지고 어떻게 엔진이 도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팬에 전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속에서는 같이 돌아가는데 얘가 이제 고속으로 올라가요. 고속으로 엔진이 회전 돌아가는 거에 팬을 같이 돌리기에는 저항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한다? 슬립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고속에서 엔진이 동력이 많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형식이 유체 커플링 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언급하지 않은 방식이 있습니다. 팬클러치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팬클러치라 방식은 뭐냐면은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펌프와 팬 있는 사이에 뭘 집어넣는다?
바이메탈이라는 금속을 집어 넣어요. 그래서 이 바이메탈이 뭐 하는 건데, 우리 뭐 수온 조절기의 바이메탈 형식 기억나십니까?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팽창 계수가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녀석인 거죠. 그래서 얘 라지에이터 뒤에 있기 때문에 라지에이터 냉각수가 뜨거워졌어요. 그럼 뜨거워지게 되면 뜨거운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이 바이메탈 금속의 온도를 가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엔진이 열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바이메탈 금속에 영향을 줘서 이 클러치가 물려서 회전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냉간 시에는 어떻게 된다? 클러치가 작동이 안 되니까 헛돌겠죠. 당연히 냉간 시에는 빨리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 헛돌리는 게 맞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온도가 뜨거워져서 라지에이터 방열기의 온도가 어떻게 여기 뒤에 있는 바이메탈 금속에 영향을 미쳤을 때 클러치가 물려서 돌아가서 엔진을 식힐 수 있게끔 냉각수를 식혀주는 그 방식이 뭐다? 팬 클러치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동팬 방식을 우리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전동 모터잖아요. 모터를 써가지고 보통 뭐 수온 스위치라든지 ECU 제어에서 팬이 돌 수 있게끔 만드는 방식.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이팬 방식은 또 제가 만든 천지니까 이거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소에 팬 클러치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또 출제를 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24번입니다. 자, 전동팬이에요. 우리 일반 뭐 FF 방식이 소형차에서 주로 많이 쓰는 방식이죠. 전동팬 방식을 사용하는 냉각장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라지에이터 설치 위치가 자유롭죠. 왜? 모터를 전기 배선에 의해서 어디에 설치하냐에 따라서 편한 대로 설치할 수 있으니까 설치 위치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이 정차 중에도 어떻게 일정한 바람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왜? 전기 에너지 가지고 돌리기 때문에 일정한 해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냉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자, 엔진의 소비 마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거 안 하려고 전기 쓰는 거잖아요. 앞에 보셨던 뭐 유체 커플링, 뭐 팬 클러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어차피 뭐가 됐든 간에 엔진에 직접적으로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엔진의 동력을 물리적으로 직접 팬을 구동하면서 빼앗아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뭔데? 전기 에너지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줘서 어떻게 팬을 구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엔진 소비 마력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소비 마력하고 상관없는 거죠. 대신에 근데 전동 팬을 구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소비죠. 전기는 많이 쓰겠죠. 전기는 많이 쓰고 그다음에 돌아가는 소음은 좀 큰 편이고 가격이 좀 비쌀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엔진의 소비 마력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거리가 멀다라고 봐야 되고요. 세계 경우에서 제일. 자, 그다음에 난방이 지연되는 난방 지연이 안 되잖아요. 왜? 냉간 시에는 팬을 안 돌리잖아요. 그러면 난방이 빨리 되겠죠. 난방이 빨리 되고 뜨거워졌을 때 팬을 구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난방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라지에이터 방열기입니다. 방열기의 구비적고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단위 면적당 방열량이에요. 열을 내보내는 양은 당연히 된다. 크면 클수록 좋아요. 효율이 좋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공기 저항이 높아가지고 방열의 효율성이 좋아야 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근사할 맞는 내용 같아요. 근데 공기가 흘러갈 때 저항이 크면 안 되죠. 공기 저항 없이 잘 흘러가면서 잘 내보내면서 방열 효율성이 좋아야지 구비 조건에 맞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 저항이 높다. 이 부분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답을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각수의 흐름 저항이 적은 구조여야 된다. 냉각수가 흘러갈 때 저항이 작게끔 튜브를 흘러갈 때 스케일링 때가 잘 끼지 않고 그다음 잘 흘러가는 구조여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볍고 작으면서도 강도가 크면 좋겠다. 다 조건 만족하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희망 사항이잖아. 이런 조건을 만족했으면 좋겠다. 가벼우면서 가벼우면서 작고 강도도 크면 좋겠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것을 답 2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많이 답을 맞추셨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엔진 파트의 냉각장치 일부까지 문제를 출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정비, 모의고사 개념, 정리하는 개념으로 또 앞부분에서 또 25문제 출제를 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부터 하나씩 챙겨가는 그런 시간 만들면서 마음을 학습, 시험 칠 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